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09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음악을 들려주시는 고음악 지휘자 김선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과 또 부천 시립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예술의 전당에서 요한 순환곡을 공연하셨는데 네. 김수현 기자가 네, 다녀오시고서는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다면서 오늘 당장 오셔왔습니다.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늘 김선아 씨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직접 자기 소개. 네. 네, 좀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이라는 이제 그 고음악 전문 합창 단체를 17년간 지휘하고 있고 2022년부터 부천시립 합창단을 제 상임 지휘자로 맡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네, 이름이 어렵죠. 아까 제가 소개할 때 조금 이렇게 천천히 말했잖아요. 틀릴까봐. 네. 콜레기움 무지쿰. 네. 콜레기움 보칼레. 좀 사실 단어가 생소해서요. 네. 네, 좀 발음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데 이게 단어 자체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콜레기움 하면은 이제 컬리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 대학을 의미하는 영어의 이제 컬리지의 이제 어원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라틴어 발음을 약간 독일식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컬레지움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독일에서는 콜레기움으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지휘자의 정체성이랄까? 그게 조금 묻어나 있고요. 그다음에 보칼레 하면 보칼. 그러니까 성악을 얘기하고 무지쿰 하면 보통 기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콜레기움 보칼레 그다음에 지역 이름 이렇게 해서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유럽에. 대표적인 단체가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 필립 헤레베가 지휘하는 굉장히 유명한 고음악 단체가 있고 그 밖에도 독일에서 지역 이름을 붙여서 만든 콜레기움 보칼레라든가 무지쿰 그런 단체는 굉장히 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이 붙으면 얘네들은 조금 이제 옛날 음악을 하나? 좀 정통 음악을 하는 단체인가? 하는 그런 정체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기움 무지쿰 같은 경우는 바흐가 라이프치히에서 활동할 때 거기 그 약간 좀 사적인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악 단체를 또 지휘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 텔레만이 창단을 한 그런 단체인데 그걸 거기에 그 콜레기움 무지쿰을 위해서 굉장히 곡도 많이 쓰고 그래서 그 어떤 좀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또 저희 같이 하고 있는 기악팀에는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희는 콜레기움 보칼레가 먼저 창단이 돼서 17년 됐고 그다음에 무지쿰 서울은 굉장히 나중에 창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따로 구별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하더라도 콜레기움 무지쿰 같은 경우 2016년도에 창단이 됐으니까 거의 좀 차이가 나이 차이가 많은 거죠. 나이 터울이 많아서 따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름을 따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콜레기움이 뭔가 그 음악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같은 약간 그런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창단했을 때 약간 좀 그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전문 성악가들도 좀 있었지만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저희가 창단했는데요. 그때는 약간 공부하는 모임? 그래서 스터디하고 옛날 음악을 좀 같이 공부하자. 또 제가 출강하던 대학원생들이 좀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창단을 하게 돼서 약간 스터디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합창 지휘자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또 성악가들, 합창 지휘자, 뭐 오르간, 피아노, 뭐 음악학 되게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희가 어떤
악파를 좀 공부해서 그걸 이제 정기 연주에 올리는 그런 연주를 거의 한 7, 8년 정도 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네. 했습니다. 그게 좀 이렇게 뭐랄까 기본 좀 근육이 됐달까? 네. 그래서 그런 연주를 하는 단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성악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좀 공부하고 싶다고.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전면적으로 성악가들만 전문 성악가들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개편을 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99%다 저기 성악 성악할 수 있는. 전공 네. 대부분이 많은 수가 좀 시립 합창단 단원들이 많습니다. 네. 이미 다른 시립 합창단에서 활동하고 계신 네네네 분들. 그런 분들이 네. 많아서 다 네. 굉장히 다양해요. 경기도 일대에 있는 네. 다양한 시립 합창단의 이제 단원들이 이렇게 335 이렇게 시간을 내서 본인들 네. 열정을 지금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 합창단에서 하지 않는 음악을 하니까 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지금 부천 시립 합창단을 하고 그죠. 있지만 네. 아무래도 시립 합창단은 이제 시민들을 위한 음악들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을 하고 정통적인 그런 합창 음악도 하지만 뭐 1년에 한두 번이랄까? 그리고 좀 이렇게 뭐랄까 주로 레파토리가 고전이나 낭만 네. 혹은 낭만 이후의 작품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로크나 바로크 이전의 작품들은 다루는 시립 합창단이 그렇게 많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크를 좋아하는 그런 이제 단원들은 여기에 와서 좀 함께 레파토리를 좀 공부하고 싶어 하는 편이죠. 네. 참 바로크 음악 이런 거 예전에 음악 시간에 뭔가 배운 것 같죠? 네.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지. 그러면 그 바로크 음악이 고음악, 옛날 네. 음악이라고 네네네.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고음악이 그 고음악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정의가 네. 처음에는 중세에서 네. 바로크 음악까지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 하면은 이제 1600년대부터 1750년 바흐의 사망까지를 보통 일컫는 그 시기인데요. 이제 음악에서는 네. 건축이나 이제 회화는 조금 다릅니다만 네. 음악은 이제 그렇게 경계를 두고 있는데 그 고음악이라고 할 때는 이제 총칭하는 거죠. 그 바로 그 이전의 음악, 중세 음악부터 네. 바로크까지를 보통 고음악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새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얼리 뮤직 하면 이제 고음악을 의미하는데 그 얼리 뮤직의 그 정의를 조금 더 확대합니다. 그래서 시대 악기로 네. 연주한다고 봤을 때는 네. 말러까지도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러요? 말러도 이게 말러는 말러의 20세기까지 살았는데. 그렇죠. 20세기까지 살았잖아요. 네. 근데 그 시대 악기의 정의가 그 당시의 악기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 당대에 사용하던 당대 악기. 사용하던 악기를 사용한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그 메탈현이 나오기 시작한 게 1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그것도 20세기에 들어서. 네, 20세기 그것도 1차 세계대전 이후예요. 네. 그러니까 말러의 연주도 거트현으로 됐다는 거죠. 말러도. 네, 말러도 거트현으로 네, 네.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말러도 거트현으로 연주하는 연주단체들이 있습니다. 거트현을 여기서 또 설명을 네.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거트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거트현은 양의 이제 창자를 꼬아서 만든, 그러니까 지금 바이올린이라든가 현악기들의 그 현이죠. 그 현은 대부분이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탈로 되어 있거나 안에 이런 거트현에다가 그걸 이렇게 코일처럼 이렇게 네. 꽈서 만들어서 훨씬 더 풍성한 소리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큰 연주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소리가 잘 뻗어 나가죠. 그리고 비브라토를 넣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네. 안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깽깽이 잘 네, 나가요. 네, 네. 깽깽깽깽. 근데 거트현은 반대로 비브라토를 내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도리어 비브라토보다는 오른손의 그 활의 깊이, 속도 이런 걸로 훨씬 더 그 마찰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메커니즘이 좀 달라요. 그리고 아무래도 거트현은 이제 온습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그냥 나무나 이런 그냥 자연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대신에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섬세한 그런 소리가 나죠. 네.
그래서 그런 거트현으로 이제 연주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연주 방식이라든가 또 좀 연주자들의 그러니까 비브라토를 거의 안 쓴다는 얘기는 피치를 그만큼 모두가 다 굉장히 똑같이,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블렌딩이 안 되죠. 그러니까 현 악기들이 이렇게 비브라토를 하면 어느 정도 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안으로 다 들어가는데 네. 비브라토를 거의 안 내면은 정말 소리를 딱 맞춰야지 그 블렌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정의 블렌딩을 맞추기가 훨씬 좀 고난이랄까요? 난이랄까요? 그래서 고악기 연주를 들으면 그게 가장 이제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제 활의 속도라든가 활 속도도 좀 느리게 해야 되는데 그런 속도가 서로 다르면 누구는 낑 소리가 나고 누구는 오 소리가 나고 예, 그러니까 블렌딩이 훨씬 좀 어려운 면이 많죠. 그래서 그 현악기 그 메탈 지금 현대 모던 악기들은 이제 시원시원하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소리가 쫙쫙 뻗어나가고 그런 어떤 그 정말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거트현은 조금 더 작은 공간에 어울리고 울림이 많은 교회라든가 아니면 궁정 이런 데서 네. 울림의 진동을 훨씬 더 좀 잘 이용한달까? 예, 그런 악기의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악기를 쓰던 시대까지를 다 네, 통칭하게 고음악이라고 됩니다. 한다는 예. 거죠. 요새는 그렇게 약간 좀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의 그 고악기로 연주하는 단체들이 거의 한 20-30년 전부터 네. 고전 시대 네, 작품을 그 고전 악기로 또 낭만 시대 작품을 낭만 시대 악기로 하고 요새는 뭐 그런 정말 20세기 초까지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작품을 확장시켜서 연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유명한 스트라디바리 같은 그런 네네네. 바이올린들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건 되게 오래된 악기들인데 네. 그럼 예전에는 거기에 현을 거트현을 네. 거트현에다가 거트현뿐만 아니라 지금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악기들은 어느 정도 다 모던화 네, 네. 그러니까 모던 그 악기로 다 약간 개조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당시에는 턱받침이라든가 어깨받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브릿지 같은 것도 훨씬 낮았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뭐라 지판 같은 네. 것도 네. 훨씬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통만 그냥 그대로지 아. 나머지는 다 예. 통만 그래요. 그대로고 뭐 몇백 년 됐다는 네, 그 네, 이거는 악기들이. 뭐 언제 악기입니다 하는 것도 다 바꾼 거죠. 요 몸통 요것만 그대로고 네. 나머지는 다 뒤에 바꾼. 네. 어깨 그렇구나. 받침, 턱 받침 네, 같은 그죠. 거는 다 이제 얼마든지 이건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네,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지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더 넓게 확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야지 현대 음악까지 연주가 가능하니까. 네. 그리고 브릿지도 조금 세워야 이게 네, 모던 네. 그 스틸현이 또 잘 네. 버티고. 네. 근데 말로의 작품도 거트현을 써서 연주했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그러면 말로가 굉장히 대편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엄청 물량 공세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을 때가 많은데 네. 그럼 말로 생전에 연주할 때는 우리가 듣는 만큼의 그런 사운드가 아니었을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악기 자체도 지금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목관 악기들은 대부분 다 그냥 목관이었거든요. 네. 네. 실제로 네, 다 실제로 나무로, 다 나무로 네. 만들었고 그게 이제 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키들이 많이 붙잖아요. 네. 그래서 반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정확하게 이제 짚을 수 있게끔 가능했는데 그런 키들도 이제 고전 시대가 또 다르고 그 낭만 시대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발전이랄까 조금 이제 변화되는 그 음악의 요구에 따라서 네.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고악기 연주자들은 그런 악기들을 다 다시 이제 말하자면 박물관에 있는 악기 네, 네. 꺼내서 다시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실제로 그 연주법들을 또 다시 익혀서
연주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도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크 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따가 영상 같은 거 한번 보시게 되면 고악기 연주자들 보면은 활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한쪽은 뾰족하게 생기고 정말 활처럼 가운데가 이렇게 넓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네. 뒤에는 이렇게 좀 뭉툭해요. 예. 그래서 활을 이렇게 잡으면 모던 활보다 훨씬 짧고요. 예. 네. 그리고 활털은 훨씬 적습니다. 어. 적고, 그러니까 되게 가벼워요. 네. 그래서 각 활을 하기에 되게 편합니다. 음. 그러니까 손목으로만 움직여서 각 활을 나가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모던 활은 일단 투르트 활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고전 시대 때부터 사용된 활인데 앞도 뭉툭하고 뒤도 뭉툭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어요. 길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투르트가 이 활을 개발했을 때의 그 이상은 뭐였냐면 이 활 처음부터 끝까지가 되도록이면 고르게 소리가 나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고르게. 그래서 레가토가 가능한. 그러니까 이상이 다른 거죠. 바로크 시대는 강약.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니까 강에서는 이제 다운, 그다음에 약에서는 업. 그래서 다운, 업, 다운, 업. 그래서 다운 할 때는 훨씬 깊이 들어가고 소리가 깊어지고 업 할 때는 훨씬 더 가볍고. 네. 그걸 지향하는 음악이고 그걸 표현하기에는 그 활이 너무 적합한 적당하고, 거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프레이즈가 길어지는 고전 시대에 가면서 그리고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오케스트라 이제 심포니라고 하는 장르가 네. 생기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균등한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강약이 되게 중요한 시기이긴 네. 한데 이제 상대적으로 바로크에 네. 비해서 그래서 이제 트로트 활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어느 책 제목이 바로크 음악은 말한다라는 네. 책이 네.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아르노크루.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런 레가토로 노래하는 것보다는 뭔가 말에 이렇게 가깝죠. 말하는 거에 가깝다 이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기악 연주를 할 때도 그 고음악 그 전문 연주자 선생님들 이렇게 모시고 뭐 마스터 클래스를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는 게 말이에요. 자음을 연주해라. 모음을 연주하듯이 장음을 연주하듯이 단음을 연주하듯이 그래서 말하듯이 이거 프레이즈라든가 아티큘레이션을 하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요한순환곡과 같이 이제 합창곡 같은 경우는 거의 일치하게끔 그렇게 아티큘레이션 다 하도록 돼 있어요. 특히 코랄 같은 거는 완전히 정말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되거든요. 말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리허설 같은 거 하면 그냥 뭐 긴 말 안 하고 가사대로 그대로 하시면 된다. 여기 콤마, 여기 장음, 단음 그렇게 다 얘기하고 어디서 숨 쉬고 어디 다이나믹 얘기하고 그러면 정말 그러고 나면 우리끼리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합창이랑 같이 하면 합창을 듣잖아요. 그럼 그대로 따라하기가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악기가 악기가 들으면서 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기악만 따로 연습할 때에 비해서 합창하고 같이 하면 훨씬 바로 좀 뭐랄까 즉각적으로 와닿으니까. 네. 사실 예전에 이 고음악 연주, 뭐 시대 연주 이런 말도 있지만 뭐 원전이다, 뭐 전격 연주다 이런 말도 썼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는 안 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도 그건 약간 좀 선전용이랄까. 네, 우리는 다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전용. 이게 원전이다. 이게 정격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거는 저는 처음부터 조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원전이란 말은 당시의 어떤 악보, 당시의 자료, 1차 자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원전을 보고 한다.
라는 의미에서 원전 연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뭐 사실 어느 정도는 타당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음악 전공하신 바이올리니스트라든가 아니면 챔발리스트 선생님들 보면은 악보가 다 꼬불땅꼬불땅 옛날 악보 보고 네. 하시거든요. 그래요? 원전을 네.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원전 연주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 저는 뭐 가능한 네.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희 그 합창이라든가 이런 오케스트라 그 대규모 편성은 그런 꼬불탕 바흐의 그 옛날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 팍시밀리가 뭐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서 현대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정돈된 악보를 네. 보고 연주하거든요. 그럼 이미 일단 원전 연주다라고 얘기하기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굳이 써서 그렇게 차별성을 두려고 하는 것은 조금 약간 좀 과한 선전이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정격 연주라는 말도 이제 독일어로 하다면 이제 아우덴티시하다, 그러니까 오덴틱하다, 오덴틱하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렇지 너는 않은 거는 비정격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너는 정격이 아니고 나만 정격이다라고 하는 되게 배타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말 그리고 내가 정격인 걸 내가 어떻게 증명하랴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제가 정격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요즘은 그냥 시대 연주, 시대 악기 연주, 아, 당대 시대 악기로 악기용, 한다. 당대 악기. 네. 그것만은 팩트니까. 네. 근데 그 악기도 진짜 옛날 악기가 아닌 아니죠. 경우가 그죠? 네네네. 진짜 옛날 옛날 악기가 아니라 그 옛날 악기를 카피해서 그죠. 한 옛날 거죠. 악기의 그 방식대로 만든 제작된. 악기. 네네네. 그 이제 뭐 이번에 연주하셨던 그 트라베르소 연주자분도 그게 그 악기가 이제 18세기에 제작된 그 말하자면 레시피죠. 네. 레시피가 최근에 발견됐대요. 그래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건 어떻게 만든다? 네, 어떻게 만든다.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전에도 트라베르소는 오래전에 이미 복원돼서 많이 연주는 됐지만 지금 그 선생님이 연주한 그 악기는 이제 그 그 제작 방식이 최근에 밝혀진 거여서 요새는 그 악기를 그걸로. 많이 그래서 너무 소리가 좋고 그래서 네.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흐 시대 당시의 제작자, 굉장히 유명했던 네. 드레스덴에서 활동했던 제작자의 레시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워낙 지금은 뭐 시대악기 연주자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진짜 옛날 악기로만 한다 그러면 박물관 감당이 안 되죠. 당연히 다 새로 만든. 네, 새로 만들지만 네. 그 당시의 제작 방식으로 한다라는 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한번 네.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요한 순환곡 네네. 하신 거 이제 다행히 영상이 편집이 돼서 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조금 특별하게 했는데요. 왼쪽이 현악 파트, 그다음 네. 오른쪽이 목관 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줄에 트라베르소 플루트, 그다음에 네. 그 다음 줄이 오보에. 그래서 오보에도 오보에와 오보에 다카치아라고 하는 하더라고요. 굉장히 약간 태평소 같이 생긴 네. 태평소인데 이렇게 구부러진 처음 봤어요. 태평소 같이 네. 생긴 악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곡에는 그냥 일반 바로크 오보에고요. 네. 다카치아는 이제 중간에 한 35번 정도 해서 아리아에서 그러니까 바꿔서 나옵니다. 쓰신 네. 거죠. 네. 악기를. 네. 한번 들어볼까요? 예, 바흐의 요한 순환곡 중에서 1번 합창곡 네.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요한순환곡이 저는 보면서 굉장히 오페라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굉장히 극적이죠. 그래서 네. 바흐 당시에는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막 울고 그랬대요. 무서워서 막 소리 지르고. 아 그래요? 네, 너무 극적이어서. 순환곡이라는 게 이제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네. 그거를 표현한 음악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요한 순환곡하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요한복음의 18장, 19장 2장 동안이 이제 예수님이 신문 당하시고, 그러니까 잡히시고 신문 당하시고, 그다음에 십자가형을 당하고, 그다음 매장까지가 그 내용이거든요. 네. 그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저 안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아리아라든가 레치타티보라고 네. 하는 오페라적인 요소죠. 그래서 레치타티보와 아리아라는 오페라적인 요소를 넣었는데 거기에 이제 시를 자유시 그런 그 이제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시인들의 신앙시를 가져다가 곡을 만들어서 네.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독일 루터파의 찬송가를 코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코랄이 또 중간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2시간짜리. 네. 그게 그 연주가 초연 지금 딱 300년이거든요. 1724년 4월 그렇구나. 7일에 네. 초연됐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그래서 네. 저희가 초연 300주년도 기념할 겸 올해 네. 이제 요한순환곡을 했는데요. 그게 라이프치히의 바흐가 이제 부임하게 된 게 1723년 6월 네. 1일로 이제 부임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맞는 첫 순환절인 거죠. 첫 이제 성금요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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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금요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성금요일 예배 때 쓰려고 요한순환곡을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부, 2부로 나뉘는데 1부와 2부는 설교, 그 중간에 설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써 있어요. 네. 설교 전, 그다음에 설교 후, nach der, 그러니까 vor der Predigt, nach der Predigt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예배가 거의 뭐 성금요일 예배 막 4-5시간 네. 성만찬까지 다 하고 설교도 네. 하고 저런 곡을 2시간짜리를 예배 시간에 네. 들었으니까. 네. 네. 네, 요한순환곡 1번 합창곡 중에서 일부분 네. 네. 들어봤는데 아까 들을 때 말씀해주신 거. 네. 처음에 이렇게 그 기악 전주가 나올 때 보면 네. 현악기에서 따라리라디라리라디라 이렇게 맴도는 듯한 네. 그런 음형이 나옵니다. 그걸 음형의 그 이름이 이제 치르콜라치오라고 하는 음형인데 그게 화관을 원래 의미합니다. 머리에 쓰는 네, 머리에 거요. 쓰는 네. 화관. 네. 그래서 어떤 영광을 의미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교회적인 그런 성서적인 의미에서는 주로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연주하고 있는 그 목관들이 서로 first와 second들이 서로 부딪히는 음형들이 계속 나오던 따디 하면서 반음씩 네, 계속 네. 부딪힙니다. 그 음형이 나중에 한 21번, 22번 요때 23번 요때 가면은 군중들이 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네. 소리치는 그 크러 하면서 네. 그래서 정확하게 요 음형이 뭘 의미하는지 뒤에 합창곡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바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앞부분에서 굉장히 극적으로 시작하는 이 오케스트라 서곡은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과 십자가를 의미한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마태 순환곡하고 요한 순환곡의 가장 큰 차이는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마태 복음과 요한 복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 복음은 당대의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고 유대인의 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인간적인 네. 그런 면모를 강조하는 반면에 요한은 예수는 굉장히 메시아로서 신적인 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 그 메시아의 영광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징은 군중 합창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그래서 마태 복음 자체에도
군중들과 그러니까 그 약간 이제 악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선동된 자들 그 모습이 우리일 수도 있고 우리도 잘 선동당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선동된 자들과 그에 맞서는 아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혼자 그걸 버텨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요한수란곡도 보면 굉장히 극적인 합창과 그다음에 예수는 굉장히 조용하고 그거에 비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되게 권위 있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대조가 굉장히 극적이어서 아까 기자님 말씀대로 좀 오페라적인 그런 요소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이게 1724년에 맨 처음에 연주됐었을 때 요한수란곡이 이제 말하자면 바흐의 어떻게 보면은 필살기. 나 이런 곡을 작곡하는 작곡가야. 필살기로 딱 작곡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요. 성도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극적이고 그런 음악을 접해본 적이 없는 거죠. 라이프치히는 그렇게 오페라가 막 성행했던 도시도 아니었고 이렇게 그 전까지 굉장히 조용한 그런 순환곡만 듣다가 갑자기 이런 곡을 들으니까 충격에 빠진 거죠. 그래서 교회 당국에서 그 이후에 자꾸 연주하려고 하면 막았어요. 네, 막았어요. 그래서 딱 4번 연주했는데 바로 그 다음 해 같은 경우는 첫 곡을 바꿉니다. 너무 첫 곡이 충격적이다 보니까 첫 곡을 바꿔서 이제 약간 코랄이 가미된 그런 좀 조용하면서도 그런 곡으로 바꿨는데 그걸 나중에 마태순환곡의 29번으로 넣게 되고 다시 자기의 원래 의도대로 첫 곡을 다시 교체해서 원곡으로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환곡이라는 형태는 이전에도 많이 있었던 형태예요. 그렇죠. 순환곡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성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 3일 전인데요. 그 성금요일에 이제 저녁 예배를 의미하는데 그때 이제 순환곡을 많이 연주해 왔습니다. 그 전통은 5세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낭독을 했겠죠. 그런 순환의 내용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것을 음악화한 것은 한 9세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계속해서 이런 순환곡들은 많이 작곡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바흐 시대 때는 라이프치히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고리타분한 도시였어요. 출판의 도시고 그러면서 전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도시인데 바흐의 이제 전임자였던 쿠나우 때 그제서야 이런 형태의 약간 드라마틱한 오페라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이제 그 오라토리오 순환곡이 허락이 됐습니다. 그게 21년이에요. 1721년. 그러니까 바흐가 오기 불과 1년 전인 거죠. 그래서 쿠나우가 작곡한 것을 이제 바흐가 이제 알고는 있었죠.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어느 정도 참조했는지는 좀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바흐는 그거를 뛰어넘는 3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정말 놀래게 하는 그런 작품을 그 당시에 작곡을 했으니까 당시에 그 청중이었던 그 성도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거기 에반겔리스트라는 역할을 맡는 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약간 나레이터 같다는 그런 느낌이 네, 맞습니다. 그 에반겔리스트는 결국은 이제 요한을 의미합니다. 복음사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출연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름은 안 적혀 있지만 요한이 에반겔리스트라고 하는 요한이 나타나서 마치 거기에 나오는 일들을 이렇게 나레이션처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뭐가 어떻고 그때 뭐 예수님이 어딜 가셨고 누가 뭐라고 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나레이터를 이제 노래로 하는 거죠. 에반겔리스트가 노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출연하고 그다음에 빌라도가 출연하고 그다음에 베드로 그다음에 군중들 그렇게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각각 출연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오라토리오다 보니까 그냥 서서 노래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감정을 실어서 본인이 진짜 예수인 것처럼 본인이 빌라도인 것처럼 에반겔리스트도 감정을 담아서
그러니까 네. 예수님이 뭐 채찍을 맞았다. 뭐 그런 대목에선 거의 울듯이 얘기하고 베드로가 회개하면서 울었다라고 네. 하면 또 정말 울면서 노래하듯이 그렇게 감정을 얼마나 어떤 부분에서 절제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관객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네.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주의 성패가 갈립니다. 그래서 에반겔리스트를 누구를 쓰느냐가 굉장히 지휘자만큼 네. 혹은 지휘자보다 요번에 더 에반겔리스트는 홍민석 자주 선생. 같이 연주하신 분이죠. 네, 홍민섭 선생은 우리 콜레기움 보컬레 출신입니다. 아, 네, 네. 10년 전에 이제 한 3년 정도 같이 활동을 네.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지금 이제 독일의 리아스 네. 카머코아라고 베를린에 있는 방송 합창단의 이제 종신 단원으로 있고 그러면서 독일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리고 라이프치히에서 고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아, 네, 네. 고음악 성악을 전공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주가 있을 때마다 초청해서 같이 연주를 네. 하고 카운터 테너도 나오더라고요. 네, 정민호 네. 카운터 네. 테너 정민호 선생도 콜레기움 출신입니다. 아, 그럼 이게 이제 이 단체에서 하는 두 번째 요한 순환곡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희가 2018년도에 한번 하시고. 고향 아람누리에서 했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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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 비하면 그때 이제 제가 2018년도고 우리 무지쿰이 2016년 9월에 창단됐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때는 연주를 할 수 있는 연주자가 다 확보가 안 됐었어요. 아, 그래요. 네, 심지어 그래서 네. 저희가 독일에 있는 그 작은 소규모 앙상블 팀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오보에랑 또 이제 거기 첼리스트 뭐 또 더블 베이스 하시는 분 그다음에 또 누가 왔지? 거기 이제 우리 소프라노 단원이 이제 거기 같은 멤버여서 네, 이제 소프라노 네. 솔로도 하고 그래서 한 팀이 와서 좀 저희를 많이 도와줬죠. 네. 근데 이번에는 다 이제 네, 다 무지쿰 네. 단원들이. 네. 작년에 마테도 조금 화제가 되고 그랬던 게 이제 모두 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네. 연주자들로만 투 오케스트라를 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보다 네. 다 그 배로 많은 수의 오케스트라가 필요해서 네. 네. 그래서 마테가 참 연주가 좀 힘들었죠. 네. 그러려면 반드시 외국에서 뭐 일본이나 유럽에서 데려와야 겨우, 예전에는 예전에는 연주가 가능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뭐 일단 한번 해보자. 그냥 이렇게 정말 어렵게 연주자들 이제 배운 지 뭐 1년밖에 안 되신 분들 막 이런 분들도 다 세워서 했어요. 순환곡은 우리가 두 번째 하지만 합창은 이제 두 번째고 기악은 거의 처음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음정이 어려워요. 중간에 연주하면서 중간에도 이렇게 음정을 다시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조율을 저희가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게 거의 일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아리아가 나옵니다. 네. 베드로가 이제 회개하면서 부르는 아리아가 있는데 그게 연주 시작하고 거의 한 30분 가까이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제 악기가 그 전까지 그 대기실에 있다가 홀에 들어왔죠. 그다음에 홀에 이제 열기, 그다음에 조명의 열기, 그다음에 관객들의 이 숨, 그런 걸로 바로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30분쯤 되면 이미 많이 이제 개방현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바로크 음악은 개방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개방현이라는 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그냥 그 줄을 아무 손에 지판을 안 하고 그 조율한 상태로 그냥 그대로 연주하는 겁니다. 그 모던 악기들은 거의 개방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브라토를 못 하잖아요. 손을 왼손을 잡질 못하니까. 근데 어차피 고음악에서는 개방현이 가장 좋은 소리가 나요. 가장 좋은 소리가 나고 손을 안 댈수록. 그러니까 개방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개방현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그 아리아가 현악기로만 가고 F샵 마이너로 너무너무 어려운 곡이에요. 그런데 그게 딱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2018년도에는 거의 줄이 막 정말 음정을 들어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악장님하고 얘기를 하기를 저희가 한 20분 정도 됐었을 그 타이밍에 조율 한번 더 하자. 그래서 왜냐면 그 곡이 너무 중요하니까. 현악기만 딱 나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관객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좋은 연주를 들려드리는 것이 차라리 조금 불편하시고 기다리게 하더라도 그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2부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올라 다감바가 들어가고 비올라 다모레라고 하는 악기가 2대가 들어갑니다. 그 악기는 이제 19번, 20번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현악기 그 악장님하고 세컨 수석 두 분이 연주했는데 이 악기가 굉장히 이 팩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이게 왜냐하면 줄이 12줄입니다. 그래서 6줄은 실제로 눌러서 소리가 나는 줄이고 나머지 6줄은 그 밑에 엑스트라로 붙어서 그 울림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12줄이 다 조율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악기가 우리나라에 딱 2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부터 빌려서 이 연주자 선생님들이 집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악기도 다 개방현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스코르다 투라라고 하는 그 조율법을 사용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비올라 다모레. 네, 사랑의 비올라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악기도 또 조율할 때 다 조율하고 그리고 연주 직전에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죠. 조율을 도대체 너네 몇 번 하니 이렇게 옆에다가 악기를 하나 더 두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게 비올라 다모레였던 거죠. 네. 그 악기가 이제 비올라 다모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딱 2대 있는데 그 악기가 또 이제 매번 쓰는 악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풀리는 거예요. 계속 갖다 놔두면 또 풀리고. 그러니까 연주 전까지 계속 확인하는 거죠. 띵띵하면서.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악기를 안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바흐도 첫 번째 버전에 4개의 버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버전에서는 비올라 다모레로 써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버전에는 바이올린에다가 야금기를 끼도 야금기를 끼면 딱 그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도 야금기 끼고 했어요. 그냥. 그러면 좀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번에 한번 해보자. 저희도 비올라 다모레라는 악기를 좀 보여드려보자. 그리고 그 소리도 좀 들려드려보자. 그래서 정말 바흐가 써놓은 악기들은 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못 쓴 악기는 이제 류트 하나. 원래는 이제 19번에 원래 그 챈말로로 이번엔 쳤는데 그 부분이 원래 류트 솔로입니다. 따다디디딘 딴떠던딴떠 뭐 이렇게 가는 부분이 근데 류트 주자를 이제 일본에서 모셔올까 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챈발로 주자도 외국 분이시던데. 네. 근데 국내에서 활동하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릴 때 우리 아렌트만 빼고 다 한국 분이시다 그랬더니 근데 이제 아렌트 흐로스펠트라는 이제 네덜란드 분이신데 그 우리 파고 선생님하고 부부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정착해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연주자. 저희 또 단원이시고 그분을 제외하고는 다 한국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시대 악기 연주하시고 하는 분들이 한국엔 많지 않았는데 요즘 그래도 많이 늘어나셨나 봐요.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제 열매를 맺고 있죠. 저 때만 하더라도 정말 바이올린 한두 분, 그다음에 비올라 다감바 한 분, 첼로를 겸하시는 분, 그다음에 뭐 오보에도 뭐 한 분 정도 있었고. 트라베르소도 그 당시에 이제 저보다 좀 연배가 많으신 선배님 한 분 계셨고 제가 2005년도에 박솔리스텐 서울이라는 단체를 창단해서 거기서도 고악기하고 같이 연주했으니까 그 당시에 상황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당시에 카메라타 안티쿠아 서울 그 김지영 선생님이 같이 창단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 같은 경우도 정말 고악기를 전공하신 분은 이제 김지영 선생님하고 첼로
첼로 선생님하고 그 당시 초창기에는 있었지만 아무튼 챔발로 선생님 그렇게 두 분 정도고 나머지 분들은 당시에는 네. 다 그냥 모던 연주자들이 악기를 이제 개조한 악기를 네. 구입해서 혹은 이제 자기의 세컨 악기에 네. 이제 정말 열악하게 시작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많아졌고 또 네. 한 몇 년 전에 그 한예종에서 그 고음악 바로크 이제 그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한 2, 3년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과정에 예술 전문사 과정에 생겨서 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교육기관에서 계속 이제 전문 연주자들을 양성해줘야 연주 단체들이 이렇게 좀 더 많아지고 네. 또 다양해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요한 순환곡 보고서 이제 한국에서 이런 한국인들로 이런 연주를 볼 수 있다니 이러면서 그 이제 굉장히 감격하시는 분들이 네. 많았어요. 네. 그때 관객들 네. 중에. 네. 근데 이제 끝나고 막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는데 근데 원래는 그 순환곡 연주하고 나서 네. 그렇게 박수를 안 하는 게 관례라면서요. 네, 원래 이제 유럽에서는 조용히 그냥 묵상하면서 왜냐면 이게 예배 순환곡이고 그렇죠. 예배니까요. 예배 때 쓰여졌던 한번 곡이고 보니까. 그리고 네. 그 의도가 이제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기 예. 위한 거기 때문에 근데 네. 제가 그 2018년도 연주 때도 그렇고 또 바솔리 센서울과 2014년도에 그 당시에 처음으로 국내 연주자들만으로 고악기로 네. 시대악기로 그 당시에 연주를 처음 했었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네. 요한은 이미 2014년도에 이제 그때 가능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그냥 박수를 치시게 그냥 놔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연주자들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연주자들이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네. 네. 관객들과 좀 충분히 이분들이 좀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작년부터는 이제 마태순환곡 연주 끝나고 충분히 이제 인사 다 네. 할 수 있고 예. 박수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앵콜 때 제가 멘트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앵콜을 이제 그 순환절에 맞는 그런 이제 코라를 연주를 하면서 충분히 박수를 쳐주셨으니까 이제 이 앵콜 뒤에는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귀가하시면 네.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런 어떤 침묵의 시간을 이제 경험하시는 거죠. 네. 연주 후에. 네. 그래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제 귀가하는 그거를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네. 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순환곡 연주를 하고 나서는 박수를 안 한다 이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유럽에서 연주를 하시면 진짜 조용한가요? 그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연주홀이냐? 네, 교회는 네. 무조건 교회는 교회는 그렇죠. 무조건 조용히. 네, 네, 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딱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얘기가 없어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교회에서는 박수 치면 뭐 다 쳐다보죠. 네. 제정신이냐 막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렇죠. 연주장에서. 연주홀에서는 어떤 곳은 정말 그렇게 침묵으로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연주장이라는 그런 어떤 특수한 네. 공간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를 좀 다 좀 생각하면 좋겠다. 네. 박수를 쳐주고 싶어하는 네. 그 고생에 네. 대한 네. 그런 분들의 마음 그렇죠. 네. 또 연주자들도 제가 봤을 때 너무 고생했는데 네. 그래도 그렇게 좀 그쵸. 위로를 받게 네. 하고 싶은 마음 반 네. 그다음에 네. 그런 침묵도 경험하게 하고 싶은 마음 반 그래서 이렇게 좀 저로서는 좀 네. 이렇게 약간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렇죠. 저희 연주에. 네. 그래서 그런 너무 이제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로 끝까지 가기보다는 네.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경험도 하게 하고 네. 그리고 또 그 종교적이지 않은 색채도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게끔 네. 그런 분들도 불편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좀 그런
좀 타협, 좀 유연함 네, 네, 그런 게 네.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박수 안 받아도 되는데 연주자들은 정말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악장하고 부악장은 네, 정말 네. 한 달을 그 악기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 잠깐 그 한 10분 정도 되는 네, 연주를 위해서 네. 너무 많이 애를 써서 그런 것도 그렇고 목관 악기들도 리드가 다 지금 쩍쩍 마를 정도로 너무 건조했거든요. 그날 히터가 조금 셌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이렇게 울림도 좀 잘 안 빠지고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 그 악기를 다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고 트라베르소 같은 경우는 악기가 터졌어요. 그 전날 악기가 전날 터져가지고 터진다는 게 갈라졌어요. 거예요. 너무 건조한 곳에서 나무니까. 오랫동안 네. 또 연습도 굉장히 길었고 네. 이러니까 그래서 악기가 약하고 그래서 터져서 뭐 수리 맡기고 세컨 선생님 악기 대신 쓰고 세컨 선생님은 다른 악기 또 구하고 빌려오고. 그런 사정들이 많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연주를 하나 올린다는 것이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여기에 정말 집중하고 그렇게 네. 헌신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뭐 페이 그 정말 미비한 페이로 그걸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페이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헌신이 있기에 그게 네. 가능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박수를 보내드리고 네.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네. 네. 한번 그 노래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이번에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그 가곡 부른 네네네.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들을까요? 네. 바람은 남풍이라고 네. 조혜영 작곡가님의 곡인데 저희가 2019년도에 그 한국 서정 합창곡만으로 앨범을 냈었어요. 그래서 네. 제목도 서정입니다. 그래서 네. 그 중에 수록된 곡인데 네. 굉장히 아름다운 곡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네, 바람은 들어보겠습니다. 남풍.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람은 남풍 들어봤습니다. 네. 합창음악이 참 그러고 보면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하는 합창의 매력은 듣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듣고 또 다른 성부를 듣고 또 지휘자 말을 경청하고 그런 장르가 참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장르가 아닐까. 네. 남의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자기의 소리를 맞추는 그런 지금은 너무 개성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그런 시대여서 합창이 좀 진부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 아닌가 생각되고 우리 단원들이 정말 제가 오랫동안 피치라든가 이런 발음 또 독일어를 하니까 어려운 독일어를 하니까 독일어 발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막 정말 밀어붙이듯이 막 하는데 정말 잘 그렇게 해주고 또 열심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마태순환곡 말씀하셨지만 그게 왜 서울예술상에서 네네네. 상을 네. 받아서 수상자로 결정이 돼서 네. 그래서 많이 좀 뭔가 격려를 받는 듯한 느낌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엄청난 굉장히 큰 상이고 저희한테 네. 이게 이제 그 서울문화재단에서 올해가 2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울문화재단에서 기금을 받은 그런 단체들 중에서 작년에 가장 좋은 잘했다. 연주를 한 그래서 부분별로 최우수상을 선정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음악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너무 큰 위로와 격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좀 세상과 약간 동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은 다른 곳에 있고 우리는 메인스트림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그냥 길을 간다.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또 메인스트림에서도 이렇게 눈여겨 봐주시고 또 인정을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놀랐어요.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놀라기도 하고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내가 이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었어요? 제가 원래 대학에서 오르간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파이프 오르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거의 레파토리의 반이 바흐와 바흐 이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바흐를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 일본에 이제 그 바흐 콜레기움 재팬이라고 하는 마사키 스즈키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단체가 그때 제가 독일 유학할 때 막 뜨고 있었어요. 막 칸타타 연주를 이제 음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독일에서 이렇게 구입해서 들으면서 일본도 이렇게 좋은 단체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때 이제 마음에 조금 소원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맨 처음에 이제 활동을 시작할 때는 이제 오르가니스트로 활동을 했는데 저희 이제 은사님께서 좀 여러 연주자들을 좀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면서 박술리스텐 서울이라고 하는 고음악 단체를 창단을 하고 그로부터 2년 뒤에 이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산하에 있는 합창단으로 바솔리스텐 서울 산하에 있는 합창단으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내몰린 듯한 이렇게 모토를 딱 달고 시작을 했잖아요. 바로크 음악을 하는 단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정기 연주마다 너무 고민이 되고. 근데 이제 그때는 어쨌든 같이 연주하는 그런 동료 선생님들이 정말 다 열심히 함께 좀 연구해서,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그 초반 지금도 그렇지만 뭔가를 공부해서 그걸 발표하는 느낌?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 좀 편하게 연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항상 뭔가를 공부해야 되고 나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그럼 지휘도 따로
네네네. 배우신 지휘도 거죠? 네, 독일에서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캐시뮤직 공부를 먼저 했고 네.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합창 지휘 네. 더 공부해서 독일에서 한 10년 정도 네. 공부했었습니다. 그 지휘가 다른 이를테면 뭐 일반적인 모던 오케스트라 지휘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저는 합창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합창 네. 지휘자로서 오케스트라와 편곡돼,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는 입장에서는 오케스트라를 대면할 때 합창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업비트 지휘라든가 이렇게 하면 합창 못 따라와요. 그래서 합창이 그러니까 성악이 연주가 가능한 그 지위에 오케스트라가 다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합창에서 우리가 리허설을 하면서 하기로 한 모든 약속들 이런 것들을 오케스트라에 그대로 공유하면 이제 물론 오케스트라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체크해서 이렇게 음악적인 이제 아이디어를 드리고 그리고 뭐 똑같습니다. 뭐 오케스트라 제가 지금은 이제 부천에 가 있으니까 부천 휠하고도 연주할 기회가 자주 있는데 그럴 때도 합창하고 같이 하는 연주들이 주다 보니까 합창에서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다만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자하고는 레파토리가 다른 거죠. 아, 그렇죠. 그분들은 네. 이제 심포니라든가 오페라를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합창곡을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저는 이제 좀 저의 전문 분야로서 오케스트라를 대변하니까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교회 음악이 네. 합창이 좀 위주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교회 음악가의 그 직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중에 오르간 연주와 그다음에 합창입니다. 성가대.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그 한국이라든가 일반적인 곳은 합창 지휘자와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와 오르가니스트 혹은 반주자가 이렇게 구별돼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독일은 한 명이 그걸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오르간도 치고 오르간 치다가 이제 합창해야 합창 되면 지휘도 제가 하고. 이렇게 지휘합니다. 시작 하고 이제 반주하고. 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바흐를 일컬을 때 칸토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음악가를 지칭하는데 칸토라는 그 직업이란 그 직업 자체가 지휘자 겸 오르가니스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흐가 오르가니스트 겸 이제 지휘자로 평생 그 교회에서 살았는데 물론 라이프치히에서는 오르간은 안 쳤습니다. 오르간은 이제 제자 뭐 이런 하고 이제 자기는 주로 작곡과 이제 지휘에 근데 지휘도 이제 바로크 시대 때는 직접 이렇게 지휘한 건 아니었고요. 아, 그래요? 보통은 바흐는 주로 챈발로를 치면서 어깨 머리로 지휘하고 본격적인 우리가 지휘자는 이제 뭐 맨델스존 시대나 돼야지. 뭐 모차르트 시대도 다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치면서 혹은 악장이 이렇게 같이 리드하면서 지휘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 갔더니 저는 오르간을 전공했는데 교회 음악을 하다 보니까 지휘를 합창 지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매력 있고 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교회 음악 끝나고 지휘를 따로 더 전공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알겠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이 클래식 음악에서 이 교회에서 하던 그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특히 초창기에 바로크 시대까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합창이라는 분야가 저도 이제 부천 시립합창단에 있으니까 왜 이렇게 합창 음악은 종교 음악이 많냐고 막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 그 이제 그 시청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죠. 90%가 레파토리의 90%가 종교 음악인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오케스트라한테 너네 심포니 너무 지루하고 너무 길잖아. 왜 심포니 그만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합창음악에서 종교음악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면 종교음악을 빼면 뭐가 남느냐? 오페라 합창, 그다음에 가곡 합창, 그다음에 현대에 나오는 그런 곡들, 뮤지컬 합창, 요거 남는다.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3대 오라토리오 이런 거 다 종교음악인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건 메인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그 균형을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종교성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그냥 아까 서정 같은 그런 네. 바람은 남풍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합창곡들도 들려드리고 싶지만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네. 합창의 정말 메인은 이런 요한순환곡, 네. 예, 또 뭐 천지창조, 뭐 그런 뭐 사도 바울 이런 네. 엘리야 같은 그런 오라토리오 작품들이라든가 미사곡, 예, 또 레퀴엠 이런 네. 것들이 합창의 메인 네.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인데, 그러니까 그 당대의 유명한 작곡가들이 합창곡을 쓰겠다 그러면 무조건 종교 음악을 쓴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종교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의 합창곡이 거의 없는 거죠. 그 메인 프로그램으로서 할 수 있는 곡이 네. 오페라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합창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뭐 정말 그냥 죽으나 사나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종교를 떠나서 네. 종교를 네. 떠나서 네. 그러면 합창이 이제 바로크 음악에서 중요하니까 그래서 시대악기 연주하고도 이렇게 붙는 그런 건가요? 합창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시대악기 연주는 물론 합창 음악만 있는 것은 네,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오케스트라 단독으로 돼 있는 작품들이 네, 이제 네. 바로크 시대 때부터 소나타라든가 그렇죠. 또 네. 오케스트라 스위트라든가 또 콘체르토 이런 양식들이 바로크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기악곡으로서 네, 네. 얼마든지 그렇게 좀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연주들이 많고, 네. 또 시대악기 연주로 많이 연주되는 것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합창단으로서 바로크 시대악기로 연주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주할 때는 항상 시대악기로 하는 것을 네. 좀 이렇게 약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악기가 없는 곳에서는 이제 저희가 굉장히 곤란하죠. 네. 그리고 이게 피치도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네. 피치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고악기로 할 때는 반음 낮춰서 합니다. 네. 고악기 자체가 제작 자체가 반음이 낮게 제작이 돼 있고, 당대의 여러 가지 피치 중에서 우리가 지금 표준으로 하고 있는 바로크 피치를 반음 낮게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성악가들은 훨씬 쉽죠. 아. 연주가 쉽습니다. 아. 바흐가 라이프치히에서 반음 낮게 연주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피치를 생각하고 이 모든 음력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 작곡을 했거든요. 그거를 지금 현대 440 피치로 하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맨날 물어봐요. 440인가요? 415인가요? 아. 저한테 어디서 연주한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시대악기 연주할 때는 415에 415에다 맞춰서. 많이 낮네요. 네, 진짜. 반음, 딱 네, 반음이 네. 낮으니까. 아, 그게 반음이구나. 네, 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좀 연주자들이 고음에 대한 네. 부담이 좀 덜하죠. 그러니까 높이가 헤르츠죠, 단위가. 네, 헤르츠. 네, A. 네. 왜 오케스트라들이 다 A 음 네, 잡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400 보통 440, 40, 네. 440이든지 442. 442도 네. 있고. 네. 지금 오케스트라는 442에 네. 굉장히 맞춰 있는데 415니까 훨씬 편하죠. 노래하기가 반음이 나시니까. 근데 아까 고음악 이제 얘기하시면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네. 그걸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어떤 좀 좋은 연주를 하려 그러면 일단 바로크 오보에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일본에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지금도 막 뭐 너무 풍족해 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굉장히 층이 얇아서 네. 예, 좀 어려움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아예 트라베르소도 뭐 네. 같이 연주할 만한 그런 연주자들이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20년 전에 비하면 일단 연주자들이 있다라는 거에만도 저는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외국은 계속 그렇게 시대악기로 연주하는 네.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갖은 조롱과 비웃음을 왜냐하면 초창기에 그 이제 고악기를 연주하셨던 분들은 그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훨씬 더 이제 2차 세계대전 직후입니다. 네. 그래서 1950년대, 40년대 막 이때부터 이미 그 악기, 박물관 악기들을 가지고 네. 연주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연주를 앨범이 나오고 이렇게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1960년대부터입니다. 근데 네. 그때부터도 이미 일본 연주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스즈키 선생님께서 자기는 한 2.5세대쯤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스즈키 선생님이. 근데 저는 1세대거든요. 아직도. 한국에서는. 네, 한국에서는 1세대 제가. 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고음악을 배운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전공도 안 했거든요. 고음악을 전공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랑 같이 시작하셨던 김지영 선생님이나 박승희 네. 선생님 다 1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1세대니까. 그래서 그게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 네. 네. 아직도 저희는 너무나 갈 길이 먼 거죠. 그래서 연주자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단 학교가 있었습니다. 고음악 네. 학교가. 네. 그게 그래서 제가 예종에서 네, 고음악 생긴 게 네.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연주자를 배출해야 돼요. 그렇다면 클래식 음악 이미 엄청나게 많은 레퍼토리가 있고 한데 왜 굳이 이걸 시대악기 연주로 들어야 돼요? 이러면 이제 네. 뭐라고 하세요? 저는 뭐 굳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거예요. 늘 질문이 왜 오케스트라 연주를 가면 맨날 레퍼토리가 똑같을까? 맨날 뭐 저기잖아요. 콘체르토 하나 듣고 네. 서곡 하나 듣고 네. 그렇죠. 심포니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그렇죠. 맨날 똑같아요. 네. 그리고 맨날 이번에는 뭐 브람스를 하던 프로코피에프를 하건 뭐 어떤 연주를 하든 그 연주를 어느 단체가 어떻게 잘했느니 어떻게 뭐 했느니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말 처음 듣는 연주는 네. 현대음악 뭐 초연이 네. 아닌 바에는 네. 그렇게 실험적인 그런 레퍼토리를 잘 안 다룬다는 그렇죠. 느낌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레퍼토리가 너무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낭만 이후 많이 듣는 곡들만. 낭만 이후로 너무 고정돼 있기 때문에 고전도 거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고전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크도 좀 더 많이 들어서 이 스펙트럼이 좀 넓고 네. 선택의 폭이 더 넓을수록 저는 훨씬 더 이 생태계나 그 음악적인 생태계나 또 애호가들의 그 깊이도 훨씬 더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크 곡을 굳이 바로크 악기로 들어야 되느냐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모던 악기로 연주하는 좋은 연주자들 또 우리 훌륭한 시향들 거기서 연주하는 바로크 그 연주도 저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제발 좀 들으시라. 제발 좀 뭐든 좋으니까 네. 음악을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레파토리를 좀 더 넓혀서 다양하게 들으시기를 좀 권하고 그리고 바로크는 저는 듣기가 편하잖아요. 네. 배경음악으로 그냥 깔아놓고 생활해도 네. 이렇게 뭐 튀는 것도 없고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거든요. 잠잘 때 들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바로크 음악을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접하셨으면 좋겠다. 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악기로 듣게 되면 고악기만이 주는 또 그 안정감이 있어요. 되게 편안하고 나를 좀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것 같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이유를 들자면 모던 악기로 표현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크의 그 뉘앙스 같은 것들이 왜냐하면 악기가 이렇게 생겼고 전혀 반대로 작동하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그 악기 그 당시의 악기를 이 음악은 그 당시의 악기로 해야 가장 표현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보에나 이런 목관 악기 같은 경우는 현대 악기들은 다 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반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반음을 키를 딱 누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를 누를 땐 도가 도샵을 연주하려고 그러면 키를 누르면 되거든요. 버튼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걸 누르면 그냥 도샵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크 악기는 아까 보셨다시피 리코더랑 비슷해서 키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으로 반을
반음을 네. 내야 돼. 그러니까 손으로 완전히 덮느냐 덜 덮느냐에 따라서 구멍을요. 반음이 그렇죠. 네. 반음이 점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현악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네. 반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저희가 굉장히 미세한 음정을 조절할 수 조정하거든요. 있다. 그러니까 그 음정을 맞추는데 정말 비브라토 하나 없이 이렇게 네. 다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정을 칼같이 각 화음마다 맞추거든요. 이게 그 화음에서 3음이냐 5음이냐 따져가면서 네. 맞추거든요. 그거를 맞추는데 그 모던 악기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화음이 안 맞아버려요. 네. 제 귀에는 화음이 안 맞게 들려요.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힘든데 왜 바로크 음악에 빠지실까요? 현대 음악, 모던 악기 하시던 분들도. 그러니까 그 매력이 있나 봐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약간 도 닦는 느낌? 약간 다들 도인 같아요. 네.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고 맨날 리드 깎고 있고 맨날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 이렇게 좀 잘 못 태어나오는 그런 마성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창도 바로크 음악에 합창을 할 때는 이런 비브라토 목소리도 비브라토 없이 그러니까 하나요? 비브라토를 조절하죠. 조절해요. 조절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 단원들이 그 비브라토 컨트롤이 되는 단원들만 뽑습니다. 제가 이제 오디션 봤을 때도 항상 비브라토 컨트롤 되느냐 물어보고 비브라토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불러봐라.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브라토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크 시대도 비브라토를 사용했습니다. 네. 근데 장식음으로 사용했어요. 마치 트릴처럼. 네네. 네, 그래서 특별한 때 바로 이 비브라토를 사용하면 굉장히 세련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악기나 목관도 네. 필요할 때 비브라토를 쓰면 이게 네. 되게 세련된 장식적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비브라토 없이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스트레이톤으로 이렇게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과 또 이제 유연함.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뭐 장식음이라든가 네. 또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유연하게 표현해야 되고 또 이제 뭐 멜리스마라든가 네. 이렇게 가사 없이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런 것들 잘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오디션 볼 때 다 할 수 있는지 멜리스마 가능한지 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장점은 저희가 오랫동안 바로크를 하다 보니까 고전 음악이라든가 낭만 음악을 부를 때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눈에 보여요. 어떻게 노래해야 이게 되겠구나. 네.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게 흐르잖아요. 네. 거꾸로 흐르는 게 아니라 네네. 바로크 시대부터 고전, 그다음에 낭만, 현대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크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음악적인 원리들 또 그런 것들이 다 생성된 시기거든요. 네. 그 원리대로 보니까 이제 그 고전 시대 모차르트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그냥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바흐 음악하고 모차르트의 음악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만 좀 더하면 모차르트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브람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맨델스존을 하면 하나 경계 한다면 맨델스존에서 여기서 모차르트에서 모만 보태면 맨델스존 가능하다. 그다음 모만 보태면 브람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음악도 연주자들도 그렇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오케스트라 연주든지 합창 연주든지 가서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시대를 거꾸로 가서 하나씩 뭔가를 뺀 느낌이에요. 네, 여기서 브람스에서 뭐 모차르트 할 때는 이런 거 조금 더 빼고 편성 조금 줄이고 그런데 뭐 활 조금 짧게 쓰고 뭐 이렇게 뭔가 빼는 거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낭만하고 도리어 거꾸로. 그러니까 본인은 많이 뺐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낭만 음악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저건 19세기 음악인데 18세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빼면 저절로 모차르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시대가 여기서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 뭘 조금 더 하면 바로 50년 뒤가 되고 여기서 조금 더 하면 30년 뒤가 되는데 2000년대부터 빼니까 아무리 다 빼도 여전히. 뭘 빼도 여전히 19세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크를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좀 공부하고 경험했으면 좋겠다. 시대 흐름으로 뭔가 네네. 기본이 되는 기본이 되고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더 추가가 됐느냐. 근데 이제 바로크 연주법을 모르다 보니까 여기서 빼도 이 낭만 시대나 고전 시대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이런 바로크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없는 거죠. 단절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바로크를 꼭 공부하고 공부해야, 애호가들도 네. 꼭 이렇게 들어보면 네. 그 다음 시대가 눈에 보인다. 너무 좋은 말씀. 그러게. 네. 교육자적인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클래식 음악을 듣는 분들한테도 네. 굉장히 네. 도움이 되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김선아 지휘자님 모시고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네. 저희 그 이름은 어렵지만 콜레기움 보컬레 서울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제가 몸담고 있는 부천시립 합창단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천에 사시는 분들 많이 저희 연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 아트센터가 너무 개관되는데 좋죠. 너무너무 네. 잘 네. 그리고 합창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 부천필 비롯해서 우리 부천 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연주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클래식이 듣기 어렵다고 하지만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그런 품이 넓은 음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애호가 분들 또는 클래식을 이제 막 접하신 분들이 클래식 음악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라 듣는 뉴스룸 커튼콜은요. SBS 뉴스 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연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보실 수 있고요. 검색창에 김수연 기자 커튼콜 치면 나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선아 지휘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